반갑습니다. 77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뒤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영상 뒤편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추우니까, 이제 구정 연휴가 아마 2월 18일까지인가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멋진 주택을 한 동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설계를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터에 맞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능적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멋진 집을 그렇게 이제 짓도록 설계를 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구상하면서 계획 설계를 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금액을 작게 드리고 기능적으로도 만족하고 그런 집을 질 것인지, 또는 나는 뭐 그냥 가성비고 뭐고 멋있게 좀 특별하게 그렇게 짓고 싶다 하는 그런 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건축주들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익성이 나는 빌딩, 그런 집, 뭐 이렇게 짓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공사 입장이나 보면은 또 적은 돈으로 시공을 해서 효과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적인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은 최소한의 이렇게 미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또 그 미묘한 그러한 밸런스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공기관에서 설계 공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디자이너, 우리 설계자들, 건축사들이 자기 역량껏 좀 멋지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공공 건축물 발주할 때 거기에 뭐 용도가 있고 예산, 공사 범위가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좀 폭이 좀 커요. 일반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최대한 뭐 임대료 많이 나오고 가성비 높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게 큽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은 그 어떤 상징성 있잖아요. 랜드마크가 되고 그 지역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공공시설로서 뭐 문화공간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그 멋스러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 설계 공모가 발표가 됐죠. 암사 1동, 강동구청 관할인데 암사 1동 공공문화복합센터 설계 공모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오늘 이 시간 기점으로 해서 제 영상은 여기 위에 그 이렇게 몇 년 날짜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날짜 보면은 한 280, 300 이런 건축사 설계 사무실에서 응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지가 그냥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 좋게 그냥 제가 스퀘어미터를 평수로 얘기를 드릴게요. 대지가 약 한 880평 돼요.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지하 4층, 지상 4층인데, 그러니까 모두 8개층이죠. 전체 연면적은 한 2666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용도는 그냥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그러니까 공공청사죠. 공공청사고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이죠. 뭐 말하자면 노인들 돌보는 시설도 있고 뭐 유아들 놀이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예정 공사비는 총 한 450억 정도. 그 다음에 이 설계비는 대략 27억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뒤늦게 또 이 영상 보시고 공모하실 분들은 강동구청 그 공공건축팀에다가 전화를 해보시면 되고, 이 설계비는 뭐 별도 당연히 27억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시상금이 있어요, 시상금. 그래서 입상자, 그러니까 뭐 대상 1등, 2등 뭐 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를 분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건축의 공모전은 여러분들 디자인하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역량 있게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한 1, 2년 전에 그 분당 쪽이에요. 저한테 이제 도면을 가져오셨어요.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짓고 싶다. 저한테 지어달라고. 근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와, 이건 너무 이제 뭐 진짜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런 수준의
이 곡선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주택이에요. 콘크리트 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DD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처럼 그런 곡선, 구형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신 분이 물론 본인의 그런 디자인 그 뜻도 있지만은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나는 정말 이 시공비에 대한 어떤 견적도 내기가 힘들다. 이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좀 직선으로 바꾸고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분께서는 그 디자이너 설계하신 분의 그걸 굉장히 존중해서 이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그게 완공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좋은 예로 디자인을 강조를 했다. 예? 이거 이제 서울시의 역작이죠.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미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능만 강조하고 가성비 높은 그런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관청에서의 자기네 랜드마크 같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수동 쪽에 종종 가면은 지금 거진 다 완공이 입주가 됐나 모르겠어요. 이 안경 메이커죠. 젠틀몬스터 사옥이 이 콘크리트조로 해가지고 외관부터가 특이해요. 아주 디자인 회사답게 그렇게 멋지게 성수동에 우뚝 솟았는데 그런 것들도 미적인 걸 굉장히 강조한 건물이다. 돈이 많이 들어도 기능 플러스 미적인 거를 강조해서 하나의 성수동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물이 좋냐 비교해서 또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게 누구나 한 번쯤 뭐 좀 고민하는 거고 사실상은 그게 약간 이렇게 믹스가 돼서 기능도 만족시키면서 아름다운 거를 또 이렇게 가미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결과적으로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경제적인 것만 강조하는 건물하고 미적인 거를 강조하는 그런 설계, 이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해 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제는 분명해요.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 두 설계 모두 기능적인 요구는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경제적이지만 불편한 건축도 아니고 아름답지만 또 쓸 수 없는 건축,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가성비 높은 건축물을 1번이라고 생각하고 미적인 걸 강조한 건물이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1번, 2번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냥 같이 생각을 해봄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서 이 경제적인 건축이다 하면은 무조건 싸게 짓는 것만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공사비도 첫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사 기간에 따라서 또 비용이 이게 비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 수급 관계, 그리고 이제 시공의 어떤 리스크, 시공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건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성을 높인 건축물의 그 특징은 뭐냐? 경제성이 높은 건축물이 되려면은 이제 간단해요. 몇 가지만 이걸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형태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평면 구조, 평면 인면. 그러니까 모듈러를 구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듈식 그런 설계를 적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마감할 때도 아파트가 대체로 근데 석고보드 한 장으로 딱 해서 뭐 천장 높이 2m 40을 맞추면 좋은데 천장 높이를 뭐 2m 55로 했어요. 그럼 석고보드 한 장 붙이고 밑에 또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곡선이라든지 이 비정형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용 증가의 원인인데요.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겉에 외부에 그 달걀 모양으로 된 그 패널, 알루미늄 패널을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다 그 몇만 개의 그 알루미늄 패널이 각각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다 확인해 가면서 또 안 맞는 거는 다시 절단 오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 또 패널 조인트마다 코킹 처리해서 거의 뭐 누수가 안 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곡선이 들어감으로써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시공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이제 구조라든지 설비, 시공이 이게 예측 가능한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예측 못하고 견적도 안 나오고 그러한 디자인은 참 경제성이 높은 설계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직사각형 평면에 기둥 간격도 일정하고, 그다음에 외벽 라인도 간단하고 단순한 건물, 모듈화된 설계, 그러니까 직사각형 박스 구조, 그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도심에 보이는 이 상업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박스형으로 직사각형 그냥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장 가성비 있게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 미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강조한 이러한 설계의 장점은 뭐냐? 뭐 당연히 공사비가 절감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콘크리트 건물 같으면은 이제 단순한 그런 가설재 거푸집을 사용해서 직사각형으로 지으면 되는데, 성수동에 새로 지은 젠틀몬스터 사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거푸집이죠. 일본 말로 가다. 그 폼 자체를 철판으로 다 맞췄어요. 곡선 부분 다 곡선 잡아서 철판으로 전부 제작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겁니다. 그 가설재죠, 거푸집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설재는 반복 사용을 함으로써 그 가설재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회성이 되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공사비 절감하는 그러한, 또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단순한 설계에 대한 시공이 빠르고 쉽죠. 그 DDP라든지 젠틀몬스터 타워 같은 거는 참 시공도 보통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거기다 노출 콘크리트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출 콘크리트는 정말 좀 까다로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망친다 그러죠. 망쳐요. 표면이 뭐 두 가지 색이 진다든지, 또 콜드 조인트에서 뭐 자국이 난다든지 곰보가 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면은 단순한 설계를 하면 뭐 시공이 당연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검토 시간도 감소가 되고, 현장에서의 그런 변수도 최소화가 되고, 또 하자 발생의 가능성도 이제 감소가 되면서 차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시간은 이퀄 돈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성의 그러한 공사 기간 단축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제 경제성이 높은 설계, 그러니까 단순한 설계는 유지 관리도 쉬워요. 외장재를 교체하는데도 용이하고, 뭐 특수자재 사용을 최소화한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패널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찌그러졌다,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럼 그거를 교체하려면은 그게 부정형이라 그러죠. 사이즈를 그대로 재서 그 사이즈 맞는 그걸 갖다 바꿔 껴야 돼요. 이게 뭐 모듈화 되지가 않았어요. 보통 우리 외벽에 쓰는 마감재여서 빌딩에 많이 쓰이는 석재 같은 경우는 규격이 그냥 대충 있잖아요. 뭐 600에 1200, 뭐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규격화된 돌은 그냥 구하기도 쉽고 갖다 딱 끼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형 된 거는 유지 관리 비용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접근성도 좀 용이하게 하고 점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쉽게 하면은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LCC라고 약자로 그러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단순한 건물이 강점이 크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요번에는 그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경제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단점을 얘기할 것 같으면요. 첫째, 이제 개성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개성. 다 똑같아요. 박스형으로 네모나게 해서 그냥 어디서 그냥 다 그 건물이 그 건물 같고, 그런 개성이 없다. 그 다음에 브랜드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기업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대표예요, 사장이고 오너 회사 회장이다. 그러면 내 건물을 좀 경쟁사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건물을 좀 개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게 좋죠.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젠틀몬스터 사옥 같은 경우는 딱 벌써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의 그런 이미지가 딱 부각되면서 눈에 딱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옥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 건축물 이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성을 살리는 그러한 게 되는데, 경제성만 살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해서 뭐 좀 개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조화가 또 주변과 조화가 안 되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죠. 제가 엊그저께도 그 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이제 뭐 일이 있어서 그 앞에 내다 보이면요, 그 2층 커피숍에서 보면 그 시청 건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 건물이 앞에 있고 신 서울시청사 유리로 된 게 그 뒤에 있는데, 그 두 개가 영 조화가 안 되고 눈에 거실립니다. 정말 제 눈에는. 그 설계하신 분한테는 안 됐지만은 저는 그 건물이 영 거실해요. 그 신청사하고 구청사하고 조화도 안 되고, 어쨌든 뭐 기능적인 것도 여름에는 거기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능성만 강조한 건물이 초기 비용은 낮아요. 그렇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상징성, 뭐 이런 랜드마크 역할 이런 게 없어요.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처음에 너무 시공이 고생스럽고 비용이 한도 끝도 없이 초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완성은 됐지만, 초기에 그러한 어떠한 불협화음이 지나가면서 요즘에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구심점도 되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는 그러한 문화 공간이 됐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파리 에펠탑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구조물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파리의 명실공히한 상징이 된 그 에펠탑. 처음엔 그것도 굉장히 막 비난을 받고 저게 뭐, 엄청난 그런, 말하자면 악플이 달리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설계에 대한 뭐냐, 그 두 번째 그 아닌데, 거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어떤 공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 딱 들어가 봤는데, 밖에서 본 거랑 달리 들어갔더니 공간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천장이 뭐 높다든지, 안에 뭐 하여튼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다든지, 비례와 리듬,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또는 빛이 들어오고 그 빛에 대한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환상적인 역할을, 그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설계가 있죠. 뭐 잘 했다는 분도 있고 못했다는 분도 있고, 디자인 면에서의 평가와 또 콘크리트 재료라는 그러한 특징적인 재료에 의한 뭐 기능성, 단열성, 뭐 이런 거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그 제주도의 빛의 교회라는 데 보면은 콘크리트, 그 노출 콘크리트 벽면 딱 중심에 십자가 모양으로 딱 콘크리트가 파져 있죠. 예. 글로 빛이 들어오면서 환상적인 감동을 주는 뭐 그런 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료의 어떤 질감, 이것도 중요하죠. 질감을 살려서 어느 부분은 우들두들하게 한 질감도 있고 매끈한 질감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어울림, 조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아름다운 예쁜 건축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기억과 감정에 남는 이러한 건축을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설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미적인 걸 강조한 설계의 장점은 뭐냐? 앞서 말했듯이 강력한 어떤 상징성, 정체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 자체가 어떠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도시의 얼굴이라든지.
뭐 지금 이 롯데타워 같은 거는 아주 그 규모, 사이즈로 아주 승부를 거는데 정말 눈에 딱 띄고 멋진 랜드마크가 되죠. 예? 송파, 잠실, 그쪽에.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아니에요? 처음에 그것도 논란이 많았죠. 뭐, 균열이 간다, 어쩐다, 이상한 소문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징성,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같은 걸 강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자산 가치를 한다. 그 지역의 값어치를 높일 수가 있고, 시간이 가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멋진 디자인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만족도의 극대화. 그 공간이 주는 감동은 정말 그 뭐 숫자로 이렇게 뭐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그 감동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일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사무실, 그리고 다시 꼭 찾고 싶은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되도록이면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런 건물,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멋진 건축물의 요소가 되지 않겠냐. 그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생산성 또는 영업이익과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저것도 있어요. 커피숍 같은 경우 또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좀 마시고 나갔으면 회전율이 좋은데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멋지게 해놓으면 거기에 취해서 그냥 하루 종일 있고 싶은 그러한 공간이 되면은 영업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세요. 그거를 색깔로 은근히 강요를 했다. 예? 밝은 이 붉은색, 난색 계열로 전부 칠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싶지가 않다. 빨리 먹고 빨리 나가게 된다. 이러한 색채학의 또 이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멋진 건축물은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의 상승이 된다. 그러면 또 이 아름다움을 강조한 설계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죠. 가장 큰 게 이 초기에 높은 그 초기 투자비, 공사비. 이게 뭐예요? 비정형 상태 형태라든지 특수한 무슨 외장재 재료라든지 또 고난이도의 시공 뭐 이런 것들이 공사비는 증가되고 재료비 증가되고 기간 증가되고 그래서 공사비의 증가는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또 공사 리스크가 증가를 하게 돼요. 어떤 디테일 부분을 설계자가 설계를 했어도 현장에서는 또 공사하다 보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그 디테일 현장 그 샵 드로잉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사가 또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복잡할수록 또는 뭐 곡선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면서 어떤 이런 설계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지 관리의 부담이 크다. 아름다운 외관은 또 이게 정말 한마디로 관리하는데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페인의 그 안토니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죠. 성가족, 성당, 게 대표작이고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그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이 많아요. 많은데 다 곡선을 강조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분 하는 얘기가 곡선은 신의 영역이고 직선은 인간의 영역이다. 인간의 선은 직선이고 신의 선은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막 전부 곡선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대리석이라는 게 풍화라고 그럽니다. 이런 지금 야외 비바람에 이게 변색이 돼요. 그래서 막 까맣게 변합니다. 이거 다 닦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거 다 전부 외관이 조각 작품인데 그거 일일이 한번 청소해 내려봐요. 예? 그거 정말 관리의 지옥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유리로 된 예를 들어 외관이 유리로 된 박스형 빌딩이다. 그러면 그냥 그 쉽죠. 그냥 유리를 그냥 싹 밧줄 타고 클리닝 한번 하면은 그냥 깔끔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마 그냥 1년 12달 계속 보수 관리를 해도 버겨울 지경이다. 예? 청소가 어렵고 부품이 또 없을 수가 있고 부품을 맞춤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체 비용이 상승하고 뭐 이런데 관리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자 1번 가성비를 강조한 디자인 설계, 두 번째 아름다움을 강조한 디자인. 그러면 뭐가 더 좋은 설계냐? 한마디로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이 없고 그저 내가 수익성을 강조한다. 그럼 1번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내 무슨 기업이라든지 랜드마크 상징성을 주고 공공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어떤 그러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우선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 수익형 건물, 뭐 또는 대량 공급하는 뭐 공공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설계가 맞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미적 가치를 좀 존중해야 되고 그런 건물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공건축 또는 뭐 회사의 뭐 본사 건물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지만 어떤 이제 그 상징성을 갖게 할 수가 있죠. 뭐 어디 호주의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도 얼마나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공사하기 힘들고 정말, 예? 아주 그냥 죽을 똥달똥 그렇게 만든 게 그런 멋진 건물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건축 설계는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딱 1번이다, 딱 2번이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경제성과 미적인 게 이렇게 혼합이 돼야 된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면 뭐가 먼저냐? 자, 기능적인 게 먼저냐? 미적인 게 먼저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디자인 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첫째는 물리적인 거 만족시켜야죠. 미적인 거보다 기능적인 거. 공간의 크기, 면적, 그 다음에 그 기능적인 실의 배치, 동선, 이런 거 기능적인 걸 딱딱 해놓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미적인 거를 능력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균형을 찾는 게 이제 건축사, 설계자의 몫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자, 이만한 땅, 터에 나는 이만한 돈으로 얼마나 사이즈, 연면적 얼마, 뭐, 실은 뭐, 방이 몇 개, 뭐가 뭐, 이렇게 그 요구사항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그걸 이제 믹싱을 해야죠.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추는 설계자는 훌륭한 설계자고, 자기 아집대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땅에다가 내 작품을 한번 남겨보자. 그래가지고 막 비용도 생각 안 하고, 뭐 공사 기간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건축주 입장을 생각 안 하고, 그러한 설계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건축주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그 강동구에서 그 암사동 공공문화 통합센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떠한 공사 기간과 예정 공사비, 예정 설계비, 그런 거 용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저보고 그래요. 뭐 다 말해놓고 정답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뭐냐면 성경 말씀인데 마태복음 여러분들 외우기도 쉬워요. 그냥 7장 7절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인데 거기 7장 7절부터 쭉 보세요.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딱 믿음을 갖고 구하세요. 여러분들 꼭 2026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자신도 확신을 해요. 저도 원하는 거 달라 그러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